댓글창에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이렇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 사람 이름은 없고 그냥 이 시대의 참 방송인 하트 이렇게 돼 있어요. KOOL 쿨님. 예. 진성준이죠. 그렇죠. 네.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진성준. 네. 이 시대의 참 CR. CR이 뭐예요? 청래. 아, 청래. 아. 참만 빼고는 늘 바뀌기 때문에 네. 참 방송인이 꼭 정청래 의원님을 지칭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네. 우리 이정훈 PD는 이 시대의 참 개싸움인. 그만 싸우고 싶어요. 아,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진성준 의원은 이 시대의 참 스마트인. 정청래는 이 시대의 참 고난인. 그러니까요. 항상 고난을 받아. 글쎄. 그 얘기 좀 하고 가요? 막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고난받는 이야기. 예. 나 다 아니까 진짜. 뭐 세상이. 사람 다 아는데. 에이 진짜 씨. 대선만 아니면 확 진짜 씨. 아 그러면 안 돼. 민주당 사람도 난 그러면 안 돼. 네. 구체적으로 말을 안 드리겠지만 네. 지켜야 이겨요. 네. 사람들 그럼 함부로 그러면 안 돼. 그럼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벌떼같이 나설 거야. 그때부터 이제 죽자사자 하는 거죠. 뭐. 근데 이거 방송 시작한 거예요? 네. 마이크 가깝게. 아니 방송 진짜 시작하신 거예요? 음성은 나가잖아. 아, 음성만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땡 안 했잖아. 아, 새날의 컨셉이 네. 정식 시작하기 전에 신변 잡기 나누다가 정식 시작하면 그때 B컷 방송. 그렇죠. 어. B컷 방송인 거지. 네. 비컷 조심해야 되겠더라. B컷 조심. 아니 근데 당하셨어요? 예, 한번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그 강서구 가잖아 내가. 예, 그리고 오시죠. 예. 예. 몇 시죠? 나도 가요. 오후 2시. 오후 2시.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우리 그 라이브 해도 된다고 했다며. 예. 그래갖고 저희도 다른 일정 다 빼고 저도 가요. 아니 진성준 의원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를 뭘 또 혼내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주 아쉬운 목소리로 강서구 선대위 발족 시간에 와서 좀 특강. 야부리를 좀 풀려고 그랬잖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일본말을 써요? 야부리가 아니고. 전문용 아닙니까? 아니 이분 일제시대 태어나잖아요. 우리 당원들을 선동해달라고. 선동해달라. 네. 그렇구나. 가시죠. 갈까요? 네. 갑시다. 네, 빨리 가시죠. 가긴 어딜 가? 갑시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직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 또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의 대선 이야기 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자, 새날과 연대하는 유일한 방송 시사타파 TV의 이정훈 PD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참 싸움인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시사타파 TV 이종호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지난주 안 나와서 서운했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모경 의원이 왜 개총수 안 나왔냐고 찾더라는 이야기. 이모경 의원님요? 저희는 2주에 한 번씩이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파트너는 진성준 의원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석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또 날카로운 분석. 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의 루틴을 파악했는데 네. 분석이 안 되는 날은 이상한 말장난하다 악플을 먹어. 근데 분석이 잘 되는 날은 네.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좀 진지해지면서 달려. 이제 파악했어. 네. 제가 예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방탄조끼 입고 오셨어요? 욕 좀 많이 아니요, 보니까 방탄조끼 입고 오셨어요. 아니 좀 뭐 이렇게 칼날처럼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비수가 꽂죠? 네. 난 뭔 말인지 알지. 나는 아는데 방탄조끼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시대의 참 스마트인 진성준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진성준 의원한테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약간 차인표 필이 나요. 아, 진짜? 네. 차인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왜 차인표가 이렇게 합니까? 네. 차인표 모르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알아요. 아는데 차인표는 연기는 젬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기 얼마 잘하는데. 악플을 부르는. 아니 지금 차인표 팬클럽한테 어떻게 당하려고 지금. 그래요? 지금 또 다시 그 차인표 팬클럽이 정정해 주세요. 많아요. 정정해 주세요. 정정해 주세요. 아니 뭐 그거야 뭐 제 평가니까 음. 차인표 씨 이렇게 연기를 보면 거의 얼굴에 표정이 없더라고. 표정 없는 연기. 근데 표정이 있어야 될 곳에 무표정해 버리니까 저 완전 대드맞다. 큰일 났네. 잠깐만 있어. 수습이 안 되고 있어. 수습이 안 돼. 아니 제가 제 발언을 그럼 정정할게요. 본인이 안 하니까. 차인표가 아니라 차림표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차인표 팬클럽이 네. 갑자기 사퇴하라고 그러면 출당시켜라 이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차인표 씨 미안합니다. 재밌어 보자고 한 얘기입니다. 태세 전환 빠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런 게 좋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프랭카드 많이 붙어요. 네. 네. 요즘 많이 붙는 분이 있죠. 아까도 보니까 붙어있더라. 네. 산주변. 자, 어쨌건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할 이야기들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방송은 즐기시는 방법이 마음을 딱 풀어놓고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상관없이 자기가 꽂혀 있는 것만 막 댓글창에 올리시지 말고 네. 우리 분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즐길 줄 알아야지. 방송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막 풀어놓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 세 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핵심 코너입니다. 청내 생각. 네, 이준석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의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 7자 여가부 폐지, 군 병사 월급 200만 원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이 내준 숙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것은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네. 확률형 아이템 공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e스포츠와 게임 산업과 게이머의 연관 관계를 모르고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핵심 내용이 많이 빠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e스포츠가 2017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정식 체육 종목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6개 종목이 메달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안 되었다가 작년 12월 말에 드디어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됐는데요. 그동안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17개 광역 체육회, 예를 들면 경기도체육회, 서울체육회 등이 e스포츠 협회에 9개 이상 가입을 해야 심사 자격 조건이 되는데 8개밖에 안 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모경 의원하고 서울, 경기, 인천 체육회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빨리 가입 좀 하셔라. 그래서 인천이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충북 등이 가입하면서 9개 가맹단체를 넘기면서 대한체육회에서 e스포츠 정식 체육 종목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전제 조건이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올림픽 종목도 이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당장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올림픽 대회 선발전, 그리고 전국체전 선발전 이런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으로 이제 해야 되고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를 관리 육성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축구로 비교한다면 저변이 넓어야 되니까 유소년 축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원 e스포츠, 조기 축구 같은 지역 e스포츠, 그리고 지역 e스포츠 경기장 등 인프라가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오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게임 산업과 e스포츠는 어떤 관계냐. 종목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게임사에서 A게임을 냈어요. 근데 e스포츠 협회에서 그걸 대회를 하려면 종목사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중요하고요. 뭐 스타크래프트든가 워크래프트든가 그런 게임 업체들이 종목 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로그인 이런 걸 안 주면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분쟁의 소지가 지금 내밀하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활성화되다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 게임은 중독이다. 게임은 질병이다. 이런 프레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e스포츠가 드디어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학원 스포츠와 지역 스포츠로 앞으로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e스포츠 인구 오프라인 체육회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세계 최고의 지금 선수인데 예전에 테란의 왕제 임요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것은 수박 겉핥기였고 아마 숙제 풀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일은 계속 민주당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너무 한 거는 길대요. 네, 지금 오늘 한 거는 너무 시청자 짧은데 네. 길게 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네. e스포츠 공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이 한 말은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닙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자기 캠프로 신의진 같은 사람들 영입하면서 네, 그 e스포츠를 질병으로 했던 네. 그런 걸 순간에 바꾸고 나머지 그럼 좋아하는 게임이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전 나이 연령대가라고 피하고 나머지 잡다한 질문은 마이크를 토스하는 네. 그 지경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숙지하기처럼 네. 이준석이 그 SNS에 그렇게 계속 쓰더라고요. 이제 e스포츠고 다음에 또 뭐고 해서 몰아칠 거다. 쉽게 표현하면 네. 이대남들을 공략하는 공약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비트코인 이 부분 얘기할 겁니다. 네. 네. 글쎄 그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있는 무슨 그 뭐 심쿵 공약인가 생활 밀착형 그 작은 공약들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당 백기기더라고요. 네. 오늘 발표됐나요?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열람할 때는 700원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1,000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당 조응천 의원이 열람 수수료를 없애겠다, 네. 폐지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그 작은 공약으로 내놨어요. 네네네. 그런 것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 그 사병 봉급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도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진작 네네.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랬는데 제가 그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낸 공약인데 베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자기가 국방위원인데 국방위원회에서 사병들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막 줘야 된다고 주장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지금 사병들 봉급을 2배 이상 올렸거든요. 네. 그 2배 올릴 때 얼마나 난리쳤어요. 적어도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네. 그리고 그거를 안 된다고 막 왜 병사들한테 돈 주냐 막 의원님 이러면서. 국방위 아니세요? 아, 예, 제 국방위원입니다. 그 19대 때부터 막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자기네들이 막 저작권이 있다고 막 우겨요. 근데 뭐 좋은 정책을 베껴서 하겠다는 거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네. 이제 자꾸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했던 거를 막 따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e스포츠도 황유령 아이템 게임은 이상원 의원실에서 많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군 상무팀 있잖아요. 이미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공약 베끼기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볼품 없었다 그리고 이런 거죠. 그리고 본인이 뭘 알겠어요. 옆에 하태경 의원이 막 도와주던데. 그래서 아니 뭐 좋은 걸 같이 하자는 건 좋은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선점했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저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좋은 공약을 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따라하면 지금 하자. 그럼 걔는 안 하거든요. 지금 하자. 맞아. 그게 제일 좋거든요. 추경 100조. 추경 100조 할 때도 지금 하자 그러면 아니 뭐 제가 꼭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3월 9일 이후에 뭐든지 좋아한 거 이렇게 딱 합쳐주면 지금 하자 그럼. 아 그럼 떨어지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약이 다 얼마나 그런 거 좋아요. 아닙니까? 역시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 예. 이종훈 PD 역시 정치 천재.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하자고 하면 걔네들 잘 발 빼거든요. 알겠습니다. e스포츠 위원회 위원장이신가요? 네. 우리 정 e스포츠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참, 윤석열 게임을 뭘 한다고. 참 대단하신 게 저는 진짜 게임에 대해서 젬병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저 중학교 때에 갤러그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갤러그 50원을 넣으면 그 끝까지 가도록 계속해요. 막 몇 시간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1단계를 마치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잖아요. 갤러그 자기 주인공이 3번 죽으면 끝나. 네네. 근데 저는 3판을 못 넘어갔어. 3단계를 못 넘어갔어. 그러니까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 저도 비슷해요. 저도 네. 게임 자체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한 게 테트리스. 테트리스. 네. 뭐 스타 그런 정도? 못 합니까? 저 게임을 싫어요. 저 오늘도 스타 하고 왔는데 어. 싱글 게임으로 컴퓨터랑 세 대가 내가 하나 깨는 거거든. 1대 3으로. 오늘 드디어 28분 2초 만에 다 깼습니다. 우리는 그 30분 게임 안에 들은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이해가 안 돼 팔려요. 아예. 네? 이거는 이제 개취니까요. 개인 취향이니까. 아, 저는 저는 게임을 e스포츠 별로 안 이거 좋아해요. 하면서 대단한 것 같아요. 배웠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럼요. 꼰대가 아니야. 네. 아우 대단한 거예요. 취미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게임하기보다는 앉아서 책을 읽었던 소년이에요. 진짜로. 제가 그게 원래 더 맞는 그랬었는데, 거지. 네, 네. 근데 한번 이게 했다니까 어, 재밌어. 어. 네. 그 빠지기 싫어서요. 스타. 쉽게 표현하면 그저 이렇게 무슨 뭐 내기 하트도 안 치는 사람이에요.
임요환 선수가 한 게 스타크래프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테란. 알겠습니다. 테란을 만들. 네. 여기까지 그건 안 해? 하겠습니다. 그건 정리 생각 알지. 끝. 주워 들어서. 정리 생각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 지금 연말 연시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고 네. 그러면서 이준석하고 윤석열이 또 봉합해서 또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지율은 또 깨질 거예요. 네, 그 지지율이 이제 혼전 상태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질 거라는 예상을 내는 여론조사들이 자동응답을 주로 해갖고 나오는 그 국면이고 그리고 주중을 거치면서 전화 면접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면서 그걸 또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상태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혼전 상태가 계속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 상태 지지율을 보면 어떻다고 보세요? 참 분석인부터. 국민의힘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국민들이 불안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리고 극적으로 봉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주목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목도 때문에 윤석열이 좀 만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또 이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제 정책 행보, 수학행 뭐 이런 거 쭉 하는데 오늘 또 군사 전문가 두 분 또 영입을 하고 그랬던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두 가지를 좀 더 보강해야 된다. 한 가지는 주요 공약을 발표할 때 그 공약을 누구랑 할 것인가, 옆에 누구랑 같이 설 것인가. 그래서 영입 인재가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영입 인재들을 좀 발표하면서 공약을 같이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이한열 열사 어머니 장례식 때 이제 광주를 갔다 왔어요. 배은심 여사. 예, 배은심 여사. 근데 네. 택시를 탔는데 83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 이걸 우리가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똑똑하다는 걸 알겠대요. 근데 전과사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대뜸해요. 역시 진실의 문제야.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있고 이재명의 진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냉정해 보인대요. 똑똑하긴 한데 예. 그분이 막 얘기해요. 윤석열도 안 좋고 아무도 안 좋아. 그분은 이거더구만요. 백봉 김구 선생하고 배은심 여사가 최고래.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대. 뭐 이런 건데 제가 국회의원인지도 몰라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 막 네. 뭐 이런 분인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 이재명이 똑똑하긴 한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윤석열은 행정을 안 해봤잖아요. 이재명은 행정을 해봤잖아. 그런데 좀 이렇게 차가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이재명, 인감이 넘치는 이재명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지층이 낮은 계층이 40대 주부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 행보 물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하죠. 예, 그런 이미지 메이킹 작업 그런 게 그래서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처방전을 막 내놓고 계시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선거 구도 판세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선거 구도가 지금 선거의 기본 구도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 구도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2강 1중도 아니고 1약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빠지고 안철수가 오르면서 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양자 대결 구도가 3자 구도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선거에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거든요. 구도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3자 구도가 정말로 형성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한 1주, 2주 더 봐야 돼요. 지금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어제 뭐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윤석열의 하락은 어쨌든 이 순간은 좀 멈춘 것 같아요. 그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내분을 봉합하고 또 막 극단적인 공약들을 막 해대면서 자기 전통적 지지층을 회복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멈춰서 그동안에 윤석열로 안 되겠다 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로 돌아갔는데 하락을 저지해서 더 이상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네. 이제는 제로섬 게임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계속 빠지고
안철수가 계속 오른다라고 네. 하면 이제는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선거 구도가 삼자 구도로 재편될 거다. 네, 네. 그러면 삼자 구도 다자 대결 구도에 가면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이재명 백전백승인데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구도를 다시 역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후보 단일화한 거죠. 공동정부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안철수나 그런 상황이 되면 후보 단일화 욕심이 크게 생길 거다. 그럼 이제 이게 대선에서의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고비. 그렇지. 마지막 고비.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1주, 2주간의 여론 동향, 지지율 추세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종훈 PD.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40%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철수의 부상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러니까 외연 확장의 중도층이 흡수가 돼야지 박스권을 돌파를 할 텐데 갑자기 안철수가 윤석열, 이재명 사이에 나타남으로써 어느 정도 중도층을 좀 흡수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님이 거기서 좀 갇혀 있는 느낌이라서 좀 결정적인 한 방의 어떤 느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행보 경제 공약 막 내는데 저쪽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공약이지만 양강 후보들이 다 내는데 좀 임팩트 있는 거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물론 홍보 측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임팩트 있는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재명 하면 무슨 따뜻함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뭐 냉정함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좀 한 방이 있는 것들을 좀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 뇌리에 예. 좀 새기면 그게 지지율로 바로 연결되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게 20대 일부 남성들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면 그것들이 조금 아주 한 방. 그러면 뭐를 조금 어떻게 해야 보강을 돼? 하면 네. 이종원 PD 얘기를 보강하면 보강 좀 해주세요. AS. 저 말이 맞기도 하고요. 박스권 얘기를 제가 할게요. 박스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후보가 20% 때도 박스권에 갇혔다. 20%. 문 대통령도 그랬죠. 문 대통령이고 30% 때도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박스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 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매직 넘버 지지율 이게 보통 전문가들이 43%로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근접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4, 5%만 더 그렇죠. 높이자. 그렇지. 5%만 올리면. 네, 그러면 43%가 되면 잘 모르겠음 부동층 이걸 뺀 상태에서 43%는 이게 47%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4, 5%만 높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그걸 위해서 뛰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또 하나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 쓴다고 단일화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걱정이 뭐냐면 설 밥상까지 예. 단일화 이걸 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서 오히려 우리 후보가 안 보이는 효과, 가려지는 효과 이거를 저는 좀 걱정하거든요. 예. 그 그러면- 분석은 2부에서 좀 해주시고 네네. 이재명 후보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투트랙 같아요. 하나는 경제 민생 대통령 네. 이미지 하나 그리고 소확행 이것도 물론 뭐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전략이죠 이게. 아주 정상적인 네.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다란 정책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피부에 짝짝 완화하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타투 합법화. 예를 들면 또 비트코인 실세가 있으니까 그건 실체가 있으니까 인정해야 된다. e스포츠 상무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정밀 타격이거든요. 그 업종에 관계하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거시적인 무슨 정책, 경제 정책, 뭐 국방 정책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펴오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소확행을 실제로 많이 알리자. 이게 이제 우리 당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제와 민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제와 민생에서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경제 공약을 내놓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구체적인 로드맵, 비전 이런 걸 내놓은 거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 물론 임기 내에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그런 비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국민의 소득도 1인당 국민 소득도 5만 불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오늘은 뭐 1조 원 수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가 지수도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 코스피 기준으로.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아주 구체적인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성장을 통해서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우리 사회의 이런 각박한 경쟁 이런 것들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분배 문제가 제기돼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그 분배 전략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게 막 무슨 퍼주기다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물러섰거든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하면 탁 떠오르는 대표적인 정책 공약이라고 하면 기본소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적 로드맵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또 그것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단계적인 접근들을 잘 마련해서 내놨으면 좋겠다. 이거 뭐 포퓰리즘이니 뭐 이런 공격들 또 뭐 중도층한테 혹시 표를 잃지 않을까 너무 우려하지 말고 미래 사회에 우리가 국민의 기본 소득을 갖추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이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요. 지금도 우리 경제 성적이 굉장히 양호한데 우리 국민은 그 경제 성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피부로는 못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과감하게 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대 참 보조인으로서 보조 말씀드립니다. 보조? 네, 보조. 예. 그 오늘 이제 555 이거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겸손하게 제 임기 동안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요. 다보스 포럼에서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WEF. 여기서 이제 국가 경쟁력 지수를 계속 발표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때 11등까지 갔고요. 전 세계 국가 경쟁력. 전 세계 국가는 239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지는데 한 150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19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 24등으로 떨어졌어요. 국가 경쟁력이.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17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은 어쩐 일인지 작년 코로나 이때는 발표를 안 하는데 지금 발표를 하면 10등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게 전 세계 1등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ICT 분야 그리고 전력 이게 이제 1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수출이 우리가 7등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올해 이제 앞지르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G7은 된 거예요. 예. G5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5만 달러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기준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앞서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코스피 5천은요. 사실 이거 MB 때 MB 때 막 3천, 5천 막 찍었거든요. 예. 공약으로는. 4천. 네. 근데 747 할 때. 747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이 공약이나 정책 이것이요 사실은 남북 관계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평화 한반도 평화 정책 이거 아직 이제 발표를 다 안 했거든요. 그것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 저는 우리 진성진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이라고 하죠. 그거는 분명히 성장 위주의 정책이고 보수가 환호할 만한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중도층 끌어들이기도 좋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서 좋은 정책이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국가가 잘 살고 주가가 올라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장의 그늘이 있거든요. 그 그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청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학생들 뭐 저는 왜 반값 등록금을 지금 왜 치고 나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맨날 그 장학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때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그냥 얼마든지 사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하겠다 그러면 청년 환호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출석 수업도 안 하는데 네. 왜 자기네들 등록금 내야 되냐 이 불만이 쌓여 있어요. 근데 정부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장학금으로 다 보조하고 있다.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래 등록금 고지서 납입서에 500만 원 나오다가 250만 원 나오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죠.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라는 건 50대 부모들과 60대 초반의 부모들을 같이 잡는 거예요. 학생들 등록금 부모님들이 지금 등골 휘면서 그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값 등록금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확 와닿고 우리가 정주영한테 5조 정도면 됩니다. 5조. 그러니까 우리가 정주영한테 기억 남는 게 옛날에 아파트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정주영 아무리 대통령 떨어지고 돌아가셔도 우리 아직도 정주영 하면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반값 그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이 성장의 그늘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냐 이런 성장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이재명 후보는 분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는 게 그에 좋을 것 대한 같아요. 저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그 이종훈 PD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2012년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데 네. 2012년도 총선 때 19대 총선 때 우리 당의 1번 공약이 반값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도 안 그리고 되는 저쪽 당의 1번 공약이 비정규직 폐지였어요. 그때는 경제민주화, 네. 또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이게 시대적인 화두였거든.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공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9대 국회 문을 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개원 협상을 하는데 당시에 우리 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18대 국회에 비해서 우리가 40석이 더 생겨가지고 120석이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상임위원장 2개 더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2개 중에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거 안 들어주면 문 못 열어 하고 배수진을 딱 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당신네 당 공약 1번 공약과 우리 당 1번 공약을 개원국회에서 입법하자. 이거 약속 안 하면 문 못 열어. 둘 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버텼어야 된다. 아, 전략의 미스. 저는 그러면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나 경제민주화 뭐 이런 문제가 그 정치권의 중대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누가 경제민주화 잘할까 누가 복지국가 잘할까를 놓고 경쟁하고 그 결과로 2012년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부가 달라졌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한 반값 등록금이 근데 왜 이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이 반값 그때는 등록금 몰랐지. 돌이켜보니까 그랬지. 아 돌이켜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반값 등록금 공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고3한테 해당돼요. 그렇죠. 이게 현재 대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권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투표권 있는 애들이 좀 집이 어려운 애들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생각도 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말 등록금이 반값이야? 그럼 내가 알바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겠네? 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찌는 아마 본격 대선 선거운동 들어가면 발표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진짜 찌는 발표 안 하고 있다라고 봐. 일단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 그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 이재명 후보랑 국공립대학교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 요 이야기로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빨리 던져야 돼.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대선 되면은 윤석열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다니다가 이준석 같은 꼬치를 받으면 결국 민주당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던지다가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결국에는 지금 토론을 한 해 만에 이야기가 이제는 토론을 하겠다는데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사전 협의를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연거푸 안 나타나는 상태. 설 전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 전까지는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침대 축구하는 거죠 지금. 내일부터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좀 이렇게 미스테리하더라고요. KBS가 18일 날 TV 토론을 하고 싶으니까 네. 실무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대요. 각 정당에. 그런데 우리 당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보낸 공문에는 그러니까 실무 협의를 언제 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 실무 협의를 하자면 언제 만날 것인지를 제안해 주셔야 우리가 나갈 거 아니냐 했더니 KBS가 그러면 10날 오후 2시에 만나자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날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하는 이 시간 실무협의 약속을 정하는 공문을 민주당한테만 보내고 국민의힘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의당도 못 받고 저 국민의힘도 못 받아가지고 막상 10날 우리 실무자가 아마 저 권혁기 대변인이 간 것 같은데 저 실무협의장에 갔더니 우리 당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텔레비전 토론을 하자고 실컷 뭐 삼여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당장 실무협의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더니 정작 방송 토론 하자고 제안했더니 안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김은혜가 정색을 하면서 김은혜 저쪽 저 공보단장 국토위에서 맨날 부딪히잖아요. 정색을 하면서 함정 파놓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KBS하고 민주당이 짜고 약속 정해놓고 우리 당은 안 나오게 해가지고 뭐 토론을 기피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막 파르르 떨었어요. 그러면서 방송국에 맡기지 말고 당대당 협의를 먼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보 단위로 할 때나 당대당 협의를 해서 방송사에 요청을 해서 중계방송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정당이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송사와 언론사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만 그렇죠. 후보 초청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공직선거법상. 네. 예. 그러니까 해당 방송국 실무자가 껴야지. 당연히 껴야죠. 당연히 껴야지. 네. 아니 그리고 실무협의 2시간이면 돼요. 그렇죠. 날짜만 정하는 것인데. 날짜 정하고 방식 룰만. 그 방식 한다는 정하고 거. 방식은 주로 방송국에서 줍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자고 줘요. 그렇죠. 네. 반론 뭐 30초 뭐 이런 식으로 다 룰이 있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로 국민의힘에는 그 실무협의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정한 공문이 안 간 것인지.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났으면은 KBS 실수인가 보다 하는데 예. MBN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박주민 의원 말에 의하면. 음. 실제로는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받아놓고도 못 받은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글쎄. KBS가 미쳤습니까? 그 MBC 한테만 상식적으로 보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토론 나갈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몰리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토론을 늦춰보고 설 이후에 나겠다. 설 전에 하게 되면은 분명히 후보들 간의 지뢰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민심화되는 게 설 두려워서, 민심에. 두려워서 네. 하겠다고 하는데 마치 민주당이 피하는 것처럼 계속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 바로 그 상태가 아닌가. 쓰기 고장내지 않았을까? 택쓰기를? 응. 진짜 궁금한 게 두 분 의원님 나오셨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국회에서 종편의 선거방송 허가를 통과시켰잖아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제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왜 언론개혁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편에게 날개를 달아줬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편이 과거에는 지상파만 지금 대선 토론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종편이 이제는 지상파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똑같이 해서 할 수 있게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어제 지상파에서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들? 우리 시대의 참 분석인께서. 의원님 아니,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저 이제 궁금해서 19대 때 진짜. 행안위 간사할 때 이게 네.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킬 시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난 이해가 네, 종편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빼버려서 다 네. 그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행안위에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세한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사실 언론중재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언론 개혁도 안 되고 종편의 그 돈과 시청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게 과연 민주당이 이번 네.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건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짐작컨대는 네, 진성진 의원님 말씀 좀 듣고. 이게 저도 이제 행안위원이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이야 모르지만 짐작컨대는 저쪽이 워낙 토론을 기피하고 안 하니까 또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종편도 토론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단지 토론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것 같아. 합리적 그 짐작이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정청래 의원이 종편 안 나가는 걸 유명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안 나가는데. KBS, MBC, SBS 포함, 음. 종편 포함해서 지금 다 적자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음. 유튜브 등으로 이렇게 뺏기면서 그렇죠. 실제로 광고 뺏기고 그러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업 유지를 위한 어떤 권력 수단으로서 언론사를 갖고 있는 거에 가깝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뉴미디어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방송 그딴 식으로 하면은 아니 새날하고 시다타파 주최 후보 토론회는 안 되는 거야? 할 수는 있지. 저희 언론사라서 돼요. 윤석열이 안 나오니까 문제지. 그럼 이재명 후보만 놓고 하면 되잖아. 아 그러면은 이야기 나온 김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토론을 윤석열 등과 하게 되면 전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는 그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재명 똑똑한 줄은 다 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토론에서 오히려 인간미를 발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지. 빙고. 아, 사실은 우리가 뭐 TV 토론하면 완전히 뭐 100대 0으로 뭐 깨부술 것 같지만 토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이재명은 토론을 잘할 거 아니에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웬만큼 잘해도 이재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좀 못해도 원래 못할 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프라님 말씀하신 대로 의외 이재명이 저런 면이 있었어? 저렇게 따뜻해? 이래가지고 좀 몸을 데피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따뜻한 사람. 아니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물론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가 굉장한 것 같아요. 요번에 저 탈모 공약 그야말로 그거 좀 저 청년들 우리 청년 다이나마이트 선대위에서 리스너 프로젝트 진행을 하다가 이 탈모인들 의료보험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이거 공약으로 검토해 봅시다. 소확행으로. 이렇게 했더니 막 반응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즉각 당의 홍보본부에서 이재명 후보 CF처럼 찍었어요. 심는다. 이재명 뽑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 심는 겁니다. 내 머리를 위하여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랄까 연기가 아주 잘 됐어. 연기가. 그래서 저번에 크리스마스 캐롤은 연기가 안 돼갖고 표정이 그냥 막 하기 싫어하는 게 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연기가 잘 돼서 원래 저 토론에 익숙한 분이니까 텔레비전 방송 토론할 때 그런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인간적인 면모를 탁 들어 어떻게 막 일부러 말을 막 아니,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막 이를테면 인간적 면모라는 게 눈물 흘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서만 표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똑똑한지는 다 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토론할 때 윤석열을 막 치고 나올 거잖아요. 막 거칠게 나온다 할 때 오히려 따뜻한 품을 보여주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잘 들면 돼요. 내가 이번에 경상도 경주 어디를 갔더니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팠다. 진짜 정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다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돼. 그건 실제로 그렇고 제가 오늘 그렇지. 을지로위원회 그러니까. 출범식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동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시장에 가서 논산에 갔을 때 95살 드신 할머니가 저 토란을 팔겠다고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토란을 팔았어요. 그렇죠. 이걸 사는데 그 할머니가 대통령 돼서 얼굴 한번 보게 와.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아주머니한테서 파 한 단을 사는데 돈을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어이 5,000원을 집어주니까 파 한 단을 더 얹어줬어. 근데 이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돌아와가지고 울컥할 수 있어요. 선대위 회의에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정치해왔는가 돌이켜보게 됐다. 근데 막 목이 메더라고. 그런 건 굉장히 좋죠. 그런 거 네. 그런 거를 그걸 많이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예. 뭐 하다 보면 나도 이 연기로는 안 되거든. 안약 넣고 막 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막 울어. 저는 막 세월호 얘기하다가 막 하다 보면 그렇죠. 막 울고 네. 5.18년에 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후보가 그런 그 소재 있잖아요. 소재를 갖고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요. 자 그러면 박주민 의원한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분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그 행보들 중에 뭐 전략도 포함해갖고 수정할 게 있을까요?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저는 후보의 공약이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물론 정책의 유연함을 갖겠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것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국민의 머슴이니까라고 하는 그의 국민 주권주의 철학은 제가 존중하고 그건 뭐 우리가 가치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중 추수주의가 아니고 또 때로는
그 이상을 향해서 견지해야 될 바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그런 이상과 대중의 요구 사이에 균형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이런 균형 감각을 조금 잃어버린 채 너무 이렇게 대중에 추수하는 면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얘기가 바뀌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떤 것이 진짜 공약이냐 또 어떤 것이 진짜 입장이냐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 저는 좀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의미가 있나? 근데 아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해관 아니에요, 이해관. 근데 구체적인 국민의 가려운 곳 잘 긁어줘요. 네. 구체적인 민원 잘 알아요. 네. 그리고 육하원칙에서 많이 알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 철학,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어필을 잘 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럼 좀 거대 담론. 거대 담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간간히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의 특성이 더 심해졌어요.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면서 말초적인 거, 네. 자극적인 거. 네. 그러니까 거대 담는 이야기는 누가 받아주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지. 그 지금 진영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거대 담는 갖고 이야기하는 방송이 얼마나 있나. 맞아요. 실제로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사실은 이게 네거티브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우리 방송도 엄청 부담을 느끼는 게 정책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시청자 수가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난 건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은 없어요. 대신에 김건희를 깐다거나 그런 식의 네거티브한 것들은 상당 부분 관심을 갖게 되는 언제 이게 김건희 약간 특집 한번 해야 양면이에요. 되겠다. 양면. 김건희 특집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전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네.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거 네. 있잖아요. 큰 덩어리거든요, 이거.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눈덩이를 치면 엄청난 큰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네. 이것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소소한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방송에서 방송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선제적 타격당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리 사건이 터졌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대북 확성기 설치했죠. 네. 북한이 원점 타격하겠다고 그랬죠. 국방이 이게 잘 알잖아요. 네네. 이거 국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에 주식이 34조가 빠져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거든. 남북 관계는 네. 경제고 돈이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뭔가 이렇게 좀 거대 담론이지만 네. 뚱그름 잡는 얘기가 아닌 뭐 그렇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아니 지금 그렇지.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런 게 좀 횟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봐야 될것 같아요. 시사타파의 그 국방도 이재명 이거 있잖아요. 예. 그런 방송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보도 이재명. 안보도 이재명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의 어떤 아젠다들이 뭉치고 뭉쳐서 결국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건데 이게 이런 미디어들이 확정되다 보니까 막 솔깃한 이야기만 막 듣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저쪽 후보가 그러니까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까지는 괜찮은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가 크게 어필이 안 되는 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단일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젠다는 다 가려. 이제 단일화 이야기 할 텐데 결국에는 윤석열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안철수를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키를 쥐고 있는 캐스팅 보터인 2030을 잡기 위해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윤석열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2030 겨냥한 뭔가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2030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보수층 중에 나이 좀 드신 분들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지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다만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분들이 꽤 있겠죠, 지금.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 특히 전화 면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예. 나머지는 2030들이 진짜로 그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져오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단일화 이슈를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시선을 좀 뺏어와야 되잖아요. 단일화가 잘 안 되겠죠.
사실 오늘 방송의 제목이 그런 의도이긴 해요. 예. 단일화가 안 될 게, 아니, 그러니까 이 양론이 있던데 지지율 격차가 압도적으로 커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압도하고 안철수가 지지율이 별로 뭐 시덥지 않아야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양보를 받아내려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이를테면 1%를 얻더라도 완주해버리지 거기에 왜 투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결심할 상황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팽팽해가지고나 또는 자기가 이겨가지고 우세해서 아, 단일화 경선을 하면 틀림없이 자기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설 때야 비로소 단일화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단일화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보 또 하나는 경선. 근데 양보는 둘 다 할 수 없다. 윤석열도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도 또 한 번에 철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보라고 하는 저 방안은 고려할 수 없다. 남은 방안은 경선인데 경선을 하려면 누구나 다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야 단일화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철수가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윤석열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는 결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결심하게 만들려면은 윤석열 지지율을 떼다가 안철수한테 갖다 줘야 돼. 안철수가 더 올라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은 승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딜레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성사가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철수가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처럼 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단일화의 어떤 서로 간의 시너지가 있는데 현재 안철수 안철수 지금 지지율로는 단일화가 사실상 윤석열한테 더 얹어줘 이거지 안철수 네가 후보가 돼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이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분쇄하느냐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한테 계속 뭐 오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오던데. 우리 송영길 대표가 과학기술 정책 참고할 만하다, 귀하다, 뭐 우리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바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요. 아예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저쪽으로 내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번이 8번째 대선입니다. 대선인데 단일화가 성공한 예는 DJP 연합 요거 딱 한 차례입니다. 네. 단일화는 네. 이제 87년 양김 단일화가 깨졌죠 다. 그리고요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어쨌든 깨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2012년 네. 이것도 사실상 깨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일화가 성공한 것은 공동 연합 정부밖에 없어요. DJP. DJP. 아. 네. all와 nothing으로 내가 후보 먹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항상 깨졌다는 거죠. 예. 그래 본다면 안철수와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공동정부, 연합정부 이런 거 아니면은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정부, 연합정부도 안철수가 내가 후보가 될래. 라는 조건이어야지 안철수가 응할 거예요. 네. 근데 둘이 경선을 내서 all와 nothing 게임, 제로섬 게임을 하면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아니 근데 그게 조건이 붙으면 어떡해요? 단일화 경선을 하되 이긴 사람이 대통령하고 진 사람은 국무총리 한다. 네, 근데 그 안철수가 응하지 않을 거고 응하지 않을 거다. 윤석열도 응하지 않을 거고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지더라도 예. 다음 지방선거가 있어요. 또 그렇죠. 여기서 또 대장하면 노릇하면 돼 정당 대표. 윤석열은 지면 끝이야. 네, 집에 가야지. 컴백홈.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이 무슨 민주 정부에 대한 무슨 철학적 가치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 이익이잖아. 이익, 그렇지. 이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문이 안 남어. 쉽게 얘기해서 네. 이문이 없어. 안 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단일화 이슈만으로 2, 3주간은 저쪽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요.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저쪽에 단일화가 뭐 될 경우 안 될 경우 플랜 A, 플랜 B 다 준비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저쪽에 단일화 이슈를 던졌을 때 뭘로 그 이슈를 전환시킬 것인가. 저는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저쪽에 단일화 되든 안 되든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이거 싸워서 이기면 된다. 이거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빛날 수가 없어요. 2, 3주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저쪽에서 얼마나 그냥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에 서로 안 대해서 한다고도 하는데도 그냥 난리잖아요. 그래 난리거든요. 이번에 최근에도 뭐 김종인 선대위 이거 들어온다 안 된다 이준다 이거만으로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슈를 어떻게 덮을 것이냐. 우리가 뭘로 이재명 후보의 이슈를 전환시키고 저쪽의 단일화는 그냥 이익 집단들의 그냥 단합이다. 국민 속이기다. 뭐 이런 걸로 할 건지 그것도 대비해야 맞아요. 된다고 이제 생각해요. 그게 그거는 말씀. 단일화를 하면 저쪽이 단일화를 이루면 우리 지지층도 상당 부분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나서 가는 대선이 아니라 긴장감에 가는 대선일 수밖에 없어서 단일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저게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더맨더머 연합이에요. 두 사람 다 똑같은 캐릭터가 네. 제가 하는 주장 그거거든요. 더 바보와 덜 바보의 연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을 이기는 방법은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윤석열의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네. 좀 스마트하고 뭔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 같은 캐릭터여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가장 어려웠다는 상대가 경선 중일 때 했던 말인데 유승민이 가장 본인한테 어렵고 캐릭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홍준표나 윤석열은 사실상 둘이 양자로 붙었을 때는 자신 있었던 거예요. 네. 어떤 디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자체가 대선 후보가 된들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이미 망가진 캐릭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돼서 뭔가 좋아진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권교체 여론을 통해서 그 등에 업고 나면 그냥 바보 이런 느낌이고 근데 그 바보보다 조금 덜 바보인 사람이 네. 올라온들 이재명 이길 수 없다 같은 그런 캠페인이 계속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결국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면 돌파. 네. 그러면 계속 안철수를 저 바보야 이렇게 막 공격해 줘야 되나요? 그건 뭐 우리가 바보라고 공격하는 건 우리들 몫이죠. 아니 사실은. 근데 이렇더라고 저는. 윤석열이 정책 발표하면 저는 좀 우스워. 윤석열이 하면. 저 알고 얘기할까? 네. 써준 대로 읽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국민적 인식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안철수는 당선 가능성 있을까? 요게 가장 쥐약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푸나님 얘기한 대로 그런 비장의 카드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 그렇죠. 뭐 단일화가 설령되면 되더라도 단일화에 김을 빼는. 우리 전략 단위들이 그런 걸 다 고민하고 수립해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죠. 아니 새날에 생방송들 썸네일 보시면 그런 의도로 제작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오늘 방송은 단일화는 안철수가 이기기 어려운 게임. 그 다음에 생방송 보면 그러면 안철수는 깜이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방송 내용과 크게 연관도 없는데 네. 이게 하나의 전광판 역할을 하는 거죠. 매우 전략적인 포석이시구나. 준비된 대통령 대 일배 후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계속 전광판 역할을 하는 거죠. 덜 바보와 더 바보 합치면 똑똑해지나?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저는 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단일화 이슈를 던지면 100% 언론은 80% 이상이 저쪽만 주목을 하잖아요. 그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님들은요 민생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아 좋은 방법이야. 왜 그러면 저쪽은 지네들 권력 싸움하느라고 단일화시킬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민생 법안들 하나하나 통과시켰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쪽은 일하고 있구나. 저쪽은 서로 대통령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반사적 이익은 굉장히 이쪽이 더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 못한 법안들이 있고 분명히 국회의원 민주당이 힘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단독 소집해갖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법안으로 민생 법안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전략적이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구조가 경제상임위원회는 주로 저쪽에 위원장으로 넘어가 있고 정치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에 있어요. 그래서 민생 개혁 법안들을 좀 필요하면 진짜 너무 많거든. 강력하게 좀 처리하고 싶은데 방망이를 저쪽 위원장이 쥐고 있으니까
회의 소집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분명히 우리가 민주당 의석수도 많고 소집하고 해서 윤석열은 지금 어디예요, 상임위?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예요. 국토위도 저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다고 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130석일 때 막 4+1 뭐 이렇게 해갖고 통과시켰을 때 국민들이 아 그래 니들 180석 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모습 지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반대해도 설 전에 통과시켜 제 말이 나눠주고 그거예요. 그거. 저쪽 이슈 던질 때 이쪽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의결 중입니다. 이렇게 빵빵빵 두드리면 헤드라인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회에서 통과. 그거 뭐 날치기라고 얘기도 근데 못해요. 지네들은 그렇게 저거 하고 하면 있었으니까. 또 오만하다 할까봐 오만 프레임에 아니, 갇힌다고. 국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통과시켰는데 오만 얘기를 다 해요. 오만 얘기를 오만 프레임 오만 하고 하다고? 있죠.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예. 우리 지도부나 또 의원들이 그 오만하다, 뭐 의회 독재하냐, 뭐 이런 비판에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논란 자체가 민주당한테 이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걸 좀 그러니까 가르쳐 줘. 당사에 딱 출근하고 의원실에 출근했는데 조중동이 딱 놓여 있는 그 멘탈, 조중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그 전 상임위를 다 가졌잖아요. 저쪽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빨리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표가 온다면 모를까. 저는 국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은 51%만 만족하는 전략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 80%를 만족시키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 국민 80% 만족하는 전략이나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수성인데 못 밀어붙였잖아. 네. 미디어 특위 만들었잖아요. 여야 5대 5입니다. 예. 이게 되겠냐고요. 합의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또 잘 해보겠다고 연장해. 연장안이 또 통과됐어요. 저 혼자 기권 눌렀는데 그러셨구나. 네. 나 이런 거 보면은요 속이 그러니까. 터지고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주당을 옆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그 그렇죠. 오만이라는 프레임은 조중동이 씌워놓은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세고 강하고 지지층이 결집이 잘 되는지 민주당 의원님들만 몰라요. 조금만 잘하면 박수 쳐주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그 미워했던 조응천 의원님도 이재명 후보님 그 당시에 그 뭐죠? 그 국정감사 국정감사 증인 때. 출석할 때 사회 한번 잘 봤다 그래갖고 박수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금만 뭐 하면 조중동의 기사에 겁을 내고 저는 두려움을 떨치고 지지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을 센지. 떨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지지자들을 믿을 수 있는 의원님들이 저는 초선 있었으면 때부터 좋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게. 자, 그러면 다시 안철수로 갈게요. 안철수 입장에서 국민들이 안철수가 잠깐 뜨긴 하는데 이게 일종의 민주당을 재보선 때 때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야 국민의 니들 정신 차려 안철수한테 지지가 옮겨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안철수가 수권이 가능한 대통령감이라고 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당도 정말 비례대표 3석밖에 없는 정당이니까 예. 결국에는 이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집권시키기 위한 안철수를 끌어오는 전략인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자꾸 안철수한테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동 정부론 자체가 유효하기가 힘든 게 그건 대부분 깨지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집권하고 나면 뭐 어떤 말 할지 모르는 상태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자기 후보집을 확보해서 오히려 지방선거가 자기의 어떤 그 완전히 무너져버린 국민의힘을 자기가 끌어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내가 안철수 한 번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는 막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갑자기 지지율이 막 오르니까 이러다가 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단으로 누구 하나가 양보하는 단일화가 아니고 경선을 하는 거라면 경선 일자가 정해지는 순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돼요. 지지자들이. 그럼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지. 그걸 다 대기시키죠. 그러면. 걸려오는 모든 전화 다 받아서 응답해줘라. 아니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가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지율 격차가 굉장했어요. 안철수가 뭐 대통령 선거 안 나오고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서울시장 된다고 봤고 그래서 단일화 경선했는데 여지없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결심하기도 어렵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그리고 안철수가 이길 수도 없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기면 단일화의 시너지가 확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경계 이변이 일어났잖아.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면 그렇지. 우리는 위험해. 그렇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윤석열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가 근데 없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 지지자들이 또 긴장해서 결집해. 그러니까 그런 할 거더라고요. 이 선거는 이명박 정동연처럼 안 될 거예요.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하는 상태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도 방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후보의 리스크 윤석열이나 안철수로는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는 여론이 결론적으로 이재명을 집권하게 만들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긴 합니다. 네. 대중의 정서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윤석열은 이거 도대체 일자 무식이야. 감이 안 돼. 이런 게 있고요. 안철수의 적은 뭐냐면 에이 되겠어? 뭐 이거거든요. 네. 세석가진 정당이.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도찐개찐으로 갈 것 같고 저는 단일화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국면 이후에도 우리의 암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준표, 김종인이에요. 저는 둘 다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아 다시. 네, 그럼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다까지 이야기를 오늘 했더만요. 아니 근데 그거는 연막이고 몸값 키우는 거고요. 어. 막판에 들어와서 뭔 일을 해? 막판에 거들 거예요. 그래서 뭘 윤석열 지지. 뭘 먹잘 것이 있다고?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예. 내각제. 아, 내각제. 그러면 정계 개편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되나? 막판 숟가락 얹기는 저는 할 거라고 본다. 아,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지금 분위기는요. 저는 단일화가 실패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는 현재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까 안철수도 정권 교체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고 윤석열도 처음에는 본인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갈망을 했지만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최근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순간 윤석열 후보 단독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는 여러 여기저기서 그렇죠.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막바지 가면 서로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서 안철수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오세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인물 구도에서 안철수가 되지를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력도 셌지만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오세훈과 할 때도 사실상 거대 국민의힘과 인물 구도에서도 오세훈이가 밀리지 않았어요. 안철수에게. 네. 근데 이번에는 안철수가 생각할 때 해볼 만한 선거거든요. 얼마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자기가 이긴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성열이란다. 안상열. 그렇게 해도 돼. 안철수 입장에서는 네. 이 경선의 룰 세팅만 잘하면 된다. 자기가 어떻게 하냐. 진짜 마구잡이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한테 갈 수 있는 완전 오픈형으로 어떤 룰 세팅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판에 저는 무조건 단일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은 2대1 싸움을 대비를 꼭 해야 된다. 네. 물론 우리가 안철수에게 당해봐서 니들이 안철수를 알아? 그러면서 안철수가 얼마나 뒤끝이 있고 그런 걸 알지만 결국은 안철수도 결국은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데 혹시나 자기가 독주를 했다가 정권을 민주당에게 뺏기면 그 책임이 안철수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안철수 정치 기반이 일단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제 국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송영길 대표님한테 자꾸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순간 이미 안철수에게 버려진 진보의 색깔을 자꾸 씌워주면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몸값만 키워주고. 그 몸값만 키워주고 이미 안철수는 국힘당과 합당하겠다 아니면 단일화하겠다 이미 저쪽 표로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굳이 그렇게 파일을 넓혀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는 100% 저쪽은 이제 공동정부든 어떤 그 단일화든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100% 공감하고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안철수 캐릭터를 보면 내가 양보할 거면, 그러니까 안철수는 시키편한 마음속에 피의식이 있어요.
이준석이 안철수 맨날 양보만 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안철수 자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단일화 안 할 거야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생채기를 내버리면 단일화 잘 안 돼요. 예. 내가 당선 못 되더라도 너 당선 안 시키는 쪽으로 가버리는 그 흐름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송영길 대표가 그런 면에서 안철수한테 민주당을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어찌됐건 저는 안철수 캐릭터로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단일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쪽이 양보해야 돼요. 최소한 어느 한쪽이 대의를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될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프라님 퀴즈 하나 낼게. 예. 기상천외한 어. 천동설 같은 와. 코페르니쿠스적인 어. 발상의 전환 같은 어. 만약에 지동설 안철수가 아니야? 우리랑 단일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땡 끝나는 거죠. 민주당의 지지층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프라님부터 어떨 것 같아? 그냥 이게 대세 싸움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죠. 뭐. 이게 분위기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저쪽이 지금 이쪽을 흔들고 있는 게 뭐 제보자 어쩌고 뭐 사망했다 이런 걸로 계속 흔드는 이유가 이재명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암울한 인상을 주려고 사건이 아닌 걸 사건화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네. 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언론들은 문제입니다. 아이고 뭐 말할 것도 없어. 선수로 뛰면서 예. 사실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사람을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람 자체가 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고치긴 이름 말 안 할게요. 고인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 그 보도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정치 현안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활고에 시달리죠. 그렇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시게 되죠. 건강은 계속 악화되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을 안 합니다. 예. 돈을 안 번다고. 예. 그럼 뭘로 유지하느냐? 후원으로 유지하는 거. 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꾸준히 이만했던 덩어리가 이만큼 작아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 끊임없이 반 이재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게 제보자입니까? 제보를 조작한 사람이지? 녹취록 나와서 그 진술서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뭘 그런 사람들을 갖고 마치 이재명 후보 쪽에서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언론을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잖아요. 예. 이런 구조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지지율이라는 건 난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변호인이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대장동 사업의 민간 개발 이익을 이재명의 지시로 한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성남시의 방침을 이재명 시장의 지시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바꿨죠. 네. 그리고 그 방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무슨 검찰이 무슨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 공모 지침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공개되었어요. 일타 강서 시대. 네, 그거 보고 여러 컨소시엄들이 맺어져 가지고 아, 저 정도 조건이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 달려들어서 경쟁한 거예요. 그 화천대유한테 무슨 특혜를 주려고 만들어진 지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공모 지침서를 가지고 무슨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공모 지침서 전체를 다 이재명의 지시로 설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그걸 지시한 게 아니고 개발 이익을 나중에 지분을 가지고서 정산 방식으로 했더니 개발 비용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1,500억 남는다고 했던 개발 이익이 나중에 보니까 300억 남더라. 위례 신도시. 그렇죠. 위례 신도시. 그러니 최대한 사전 확정 이익 방식으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해라 해서 한 게 큰 지침이었거든요. 그게 이재명 시장의 지침이에요. 그게. 그 지침에 따라서 공모 지침에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설계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의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 뭐 몸통을 자백했다, 뭐 이재명의 지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진실을. 그러니까 피의자인 사람을 예. 제보자로 제목 헤드라인에 쓰고 그 제보자가 사망을 했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언론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없던 사실을 녹취를 조작해가지고 그걸로 선동을 해서 후원받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조중동이 다 뛰어들어.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오늘 저 뉴스 화면을 보니까
그새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에 몰려갔더라고요. 간접살인. 간접살인 검찰이 책임져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간접살인을 했다는 장례식장에 거야. 윤석열 화환하고 김기현 화환이 도착해 있고 예. 지금 소위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닌데 아닌 애들이 이재명 후보 교체하자고 하는 그 당 있죠. 예. 녹음 파일 트는 무슨 당. 제시 형. 그 당 그 대표라는 사람이 오늘 강용석을 만나서 가센에 출연한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그러니까요. 해당 행위자를 바로 언론은 더 웃긴 게 잘라버려야지. 친문 지지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친문이 아니라요. 반 이재명 세력이에요, 그냥.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유지하고 있고 저들이 저럴수록 사실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재명 후보를 설사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도 저는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지 생채기만 내고 있는데 그 생채기 내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빨리 대선 왔으면 좋겠어요. 막 한 5년씩 늦는 것 같아. 글쎄 말이에요. 예. 지금 정청래 의원 나이가 30 중반인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늙어서 그래. 아니 근데 그 저 녹취가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동료의 진술서가 있잖아요. 최모 씨라고 하는 이거 분. 전방송 지어낸 잠깐 얘기다. 보여드렸고요. 검찰이 자료 낸 게. 지어낸 얘기다. 그걸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홍보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를 제보자라고 헤드라인을 해서 이재명 건을 제보했더니 죽어버렸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녹취를 조작을 해갖고 피의자에 수사받고 고발을 있잖아요. 당한 사람이에요. 네. 정확히 그러니까 얘기하면. 11월 그렇죠. 26일인가 7일인가 헤럴드 경제에 쫙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조금 그래서 더 제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예. 그 신문 제목이 그래요. 그 지어낸 얘기라고. 예, 검찰이 지어낸 자료했다고. 예. 이게 오늘 방송에 전 방송 시사 방송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풀어놨으니까 한번 그러겠죠. 보시고요. 예, 예. 네. 자 어쨌건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생채기 없이 표 분산 없이 가져가려면 최소한 어느 한쪽에서는 대의를 갖고 양보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단일화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좋은 공약들을 하나하나 또는 오늘 같은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알려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철수 지지율이 15%라면 7.5% 정도는 또 민주당으로 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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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뭐 1+1이 2가 아니고 1+1이 1.5? 그러니까 이게 저 ARS 조사라고 해서 별로 뭐 신뢰할 만한 조사는 아닌데 최근에 양상을 보니까 지지 후보 없음이 4% 정도로 확 줄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오르려고 해도 어디 이제 새로운 데서 긁어올 유권자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 걸 뺏어와야만 가능해요. 근데 안철수는 자기 걸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은 자기 것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막 극단적인 수들을 막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그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펼치고 있는데 이 둘의 경쟁 구도 자체가 단일화를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종원 PD 말씀하신 것처럼 당으로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렇죠.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간 힘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안간힘. 그런 것만 연구하세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 이 시대 참 말장난이. 참네. 자, 안철수 단일화 재밌는 이슈이긴 하죠. 우리 같은 경우도 무슨 선거 때 단일화 얘기 많이 했던 세력 아니, 아니겠습니까? 이거 술안주감으로 최고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약자들이 또 열세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전략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정책이 없으니 인물이 안 되니 단일화냐 그렇지.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어. 그것이 승리의 열쇠는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시대 참 말장난이. 감사합니다. 아주. 자, 이종훈 PD 한 말씀 하십시오. 뭐 단일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혼자서는 못 당하니까 둘이 합치려는 게 사실 단일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2대1로 붙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치산 싸움이라고 남들이 볼 때는 쟤네들 또 이번에 질 것 같으니까 저렇게 또 근데 그 단일화가 쉽게 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피로감을 줄 거예요. 1, 2주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그쪽에서 뭐 단일화를 비판한다는 건 그들만의 방법이니까 냅두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생개혁 법안 대선 전에 통과시키는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이거 꼭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민주당이 나서서 그 입법부의 힘으로 통과시켜주는 모습이 저쪽은 권력을 누가 갖냐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과 이쪽은 누가 끝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냐가 이번 대선에 결국은 단일화의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짧게요. 이 단일화 이슈가 덮으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입지는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평선 지평선 너머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정의당 일부에 진짜 진보 블록.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은 사실상 페미 이슈를 갖고 있는 당원들이 한 3분의 2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정의당은 아니에요,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의당을 주저앉히는 전략도 같이 구사해야 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전략가들 아닌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푸나님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혼날 각오로 이종원 PD의 말을 받아서 또 라이브? 말을 하자면 네. 이종원 PD가 지금 예.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을 얘기했잖아요. 네, 필요해요. 굉장히 오래되면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맞아요. 단일화에 대한 필요감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말장난이었어. 진짜로 그러네. 네.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은 네. 서울시장 그 단일화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부자로 얘기하면 진상이죠. 진짜. 단일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종훈 PD랑 저랑 뭔가 있어 단일화 해야 되면 네. 한쪽이 양보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네. 안 되는 캐릭터들이 예, 예. 들러붙어 있으니까 되더라도 지지부진하다가 에이씨 사람들이 짜증나 죽겠다고 이렇게. 지지부진에 대한 말장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18번째 방송 마치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예고를 해야죠. 네. 누군가. 아, 다음 주에는 고민정원? 네. 네. 대어를 낚았다. 그리고 여러분 빈틈을 대열.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민 전 의원 책 좀 사주세요. 아, 맞다. 지난주에 별, 그랬지. 빛, 결 책방 포털 사이트에 이 남자가 사는 법. 별, 빛, 결 책방. 아유, 짠하더라. 그 네. 양반 이야기 들으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의원직 상실해가지고 네. 선거 보존 비용마다 한 1억 2천 정도 될 거예요. 예. 다 토해내야 돼요. 그거 토해내야 그래서 돼. 저도 한 10권 샀는데 더 네. 살 걸 그랬나? 예. 그래서 별, 빛, 결 책방 네. 이규민 전 의원을 살려주세요. 네. 자, 한 그리고- 권씩 네.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 화면에 이재명 후보 후원 계좌가 나갈 텐데요. 이거는 계속 좀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이 많군요. 그리고 그 새날 시청자분들은 아직도 스타타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좀 꼭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합친 100만이에요. 100만 대군이야. 거의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새날이 턱밑까지. 예. 아마 제가 어제 그 좀 소신 있는 얘기를 하고 좀 총대를 맨 일이 있어갖고 오늘 저희 구독자가 좀 빠졌는데 오늘 아마 빠졌어요? 밤새 왜 빼? 생각이 좀 다르다고 빼면 어떻게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총대를 맸어요. 좀 대의를 위해서. 저는 저 크로징 멘트 해도 됩니까? 예, 예.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우리 11시까지 합시다. 뭐. 아, 그래? 김성준 의원님도 한 저는 뭐 말씀 별로 해주세요. 크로징 멘트 할 크로징 만한 내가 게 맨 없어요. 마지막에 할게요. 하세요. 전 멘트 할 게 없어요. 없어요? 예.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러면서 페이드 아웃 딱 돼야 오케이 되는데. 오케이. 이규민 전 의원을 살려주십시오. 별빛결 책방. 이규민 의원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별빛결 책방 포털 사이트에 치면 바로 책 구매 방법이 나옵니다. 별빛결 책방, 별빛결 네. 책방, 별빛결 책방, 별빛결 네. 책방.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기민 의원 좀 도와주시고요. 자, 오늘 정청래 대선 이야기 1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걸 기계로 처리해야지 말이야. 고맙습니다. 자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